자, 오늘 생명 시스템 강의한 이제 이강신이고요. 사실 자습으로 해결이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쉬워가지고 그냥 읽으면 되긴 하는데, 보다가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좀, 설명을 좀 들으면은 바로 좀 돌파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컨셉으로 좀 강의를 잡았고, 파트는 좀 세 가지가 있고, 각각에 대해 내용 설명이 좀 길긴 해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제가 좀,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집중을 잘 하시길 바라고, 생명 시스템은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세포 소기관. 그러니까 세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동물, 식물이 좀 어떤 특징, 그러니까 차이점을 갖냐, 좀 이런 거 알아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효소 있습니다, 효소. 효소가 오늘 강의할 것들 중에는 사실은 제일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이긴 해요. 요게 조금 가장 오래 설명할 거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확산과 삼투가 있습니다. 뭐라고? 자, 확산과 삼투가 있다. 요거 세 개 테마 전부 다 사실 생투 내용이거든요. 근데 통합과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되게 난도질을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원래 중점적으로 출제하던 내용이 다 생략이 돼버렸기 때문에 통합과학 방식으로 조금 해석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볼 필요가 있겠으나, 이번 강의에서는 사실 기출문제를 한 번은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투에 나온 내용들도 좀 언급은 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도 풀어볼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포소기관, 효소, 그리고 확산 삼투, 요거 알아보러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세포소기관인데, 세포소기관에서 이제 통합과학에서 만약에 세포소기관이 나온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제 보시면 요거예요. 그냥 요거 아시면 되는데, 뭐냐. 자, 동물이랑요, 동물, 그리고 식물,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세포소기관은 너무 단순한데 출제할 만한 요소가 동물이랑 식물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존재하는 것들이랑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들, 우선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선생님, 근데 동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동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게 요거, 자, 중심체라고 있거든요. 염색체 구성할 때 도움 주는 건데, 요게 통합과학에서 빠졌어요. 아시면 좋겠지만 빠졌기 때문에 이제 동물은 아웃. 결국에는 그냥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들은 그냥 원래 있는 거고, 식물에만 존재하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요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을 때, 자, 첫 번째는 이제 염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벽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에코라는 친구도 이제 식물세포에서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세포 소기관의 기능은 제가 뒤에 뒷페이지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 우선은 이 그림을 따라오면서 각 그림이 어떤 세포 소기관과 좀 대응이 되는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존재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핵이 있습니다. 핵을 한번 찾아보면요, 코어, 그러니까 뭐 뉴클레우스지만, 근데 뭔가 핵심이 될 때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 세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나요? 이 그림에서.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이 가운데 뭔가 크게 이제 베스킨라빈스 같은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떠진 것 같은 애가 이제 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도 당연히 있겠죠. 식물에도 핵이 있을 거니까 뭐 핵이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핵은 정말 그 세포의 중심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유전물질이 있고, DNA 복제와 RNA 전사를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귀에만 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미토콘드리아. 근데 이제 통합과학에서 오니까 뭔가 막 이래요. 마이토콘드리아인데요. 여기 뭔가 구불구불하게 생긴 친구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자, 마이토콘드리아다. 모식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어떤 느낌이냐.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고 뭔가 구불구불하게 뭔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친구가 보이면 이게 미토콘드리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구불구불한 구조를 우리는 크리스타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또 통합과학 범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알아두면 다른 애들보다 좀 많이 알겠지.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라이보솜이다라고 나왔는데, 얘도 원래 리보솜 이렇게 나오는데, 통합과학으로 넘어오면서 이상한 라이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자, 라이보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세포를 보시면은 뭔가 점들이 박혀 있는 게 보여요. 점점점점. 이게 라이보솜이고요. 점이라는 말은 즉슨 라이보솜은 막으로 되어 있지 않다. 막이 없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소포체랑 이제 다섯 번째, 골지체가 있거든요. 얘네를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일단은 공통점부터 말씀을 해드리면, 소포체와 골지체는 둘 다 운반에 관여한다. 이거 아시면 돼요. 뭐라고? 소포체와 골지체는 운반에 관여한다고. 그럼 그림에서 소포체와 골지체가 뭔지를 또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구별 지을 수 있는 거는 소포체는요, 핵이랑 붙어 있어요. 뭐라고? 자, 소포체. 소포체는 핵이랑 붙어 있는 사이드에 있고요. 골지체는요, 소포체 다음으로 넘겨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핵이랑 떨어져 있다. 그걸로 구별하시면 돼요. 식물 세포에도 있겠죠.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붙어 있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소포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핵이랑 떨어져 있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라는 것은 이제 골지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한다고? 물질을 운반한다. 자,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세포막 이렇게 있거든요. 세포막은 진짜 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도 세포막이다. 자,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되고, 식물 세포를 둘러싼 걸 보니까 뭔가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건 뭐가 세포막이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무조건 안쪽에 있는 게 세포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했어요. 나머지도 살짝 채워보면은 이거 구불구불 하니까 이거 마이토콘드리아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점점점점 박혀있다 라고 하니까 이거 라이보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하면은 뭐가 된 것 같은데, 선생님 동물에서 여기 뭔가 빠지지 않았나요? 라고 봤을 때 여기는 없긴 하지만 이거 세포 소기관이 아니거든요. 세포질이다 라고 해요. 뭐라고? 세포질. 그냥 세포 안에 물, 숲,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이건 세포 소기관은 아니지만 세포질이다. 식물에서도 존재하겠죠. 여기 뭔가 공간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세포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동물, 식물 모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은 그냥 한번 읊어봤고, 제가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식물 세포 저 중요한 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엽록체. 사실 엽록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엽록체를 한번 찾아보면요. 여기 뭔가 자 이런 느낌으로 있는 자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옆에다가 모식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다음에 뭔가 동전 모양으로 탑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때 크리스타다 이거 알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엽록체에서도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제 그라나 구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동전 모양 하나를 이제 틸라코이드다라고 하는데,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알 필요 없다. 그냥 나 알면은 다른 애들보다 좀 잘 알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엽록체 같은 경우는요, 이제 광합성 담당한다는 건 좀 상식적인 선으로 아시고 계실 거고요.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얘는 뭐 하죠? 자, 세포 호흡한다? 그냥 이 정도, 그냥 너무 상식적인 수준으로 아시면 될 것이고, 식물 세포에만 엽록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가와 나는 각각 뭐 동물 세포, 식물 세포 중에 하나이다로 봤을 때, 식물 세포임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는 이제 엽록체가 일단 하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포벽이거든요. 제가 아까 식물세포에서 안쪽에 있는 막이 무조건 세포막이다라고 했죠. 그럼 바깥쪽에 있는 막이 이제 세포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세포벽이 좀 더 두꺼워요. 뭔가 좀 두꺼운 감이 있고, 세포막은 진짜 막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식물세포를 알아두시면 되고, 액포는 왜 제가 세모를 쳤냐면,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는 일부 동물에도 F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온리 식물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사실 식물에만 거의 있다라고 이제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해하시면 되고, 액포가 발달을 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노폐물을 저장하는 액포가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늙은 세포일수록 액포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동물, 식물 모두 존재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이제 있게 되고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게 중요한데 엽록체 세포벽 액포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면 우선 그림만 보고 바로 세포 소기관이 뭔지 알아맞힐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기능인데, 자, 기능을 크게 3가지로 나눴어요. 3가지. 그래서 각각 세포 소기관 3개씩 들어가도록 했고요.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정보 제어 및 에너지 대사라고 했거든요. 요 3가지가 되게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고요. 이 문장에, 죄송해요. 자, 문장에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핵이랑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3가지는 모두 유전물질이 있습니다. DNA, RNA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중막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쪽 올 수 있나요? 네. 세포막 있잖아요. 세포막. 그냥 깨알 개념. 세포막은요, 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도 그려볼 테지만, 점점점, 뭔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게 이중층이거든요. 무슨 이중층? 자,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뭐예요? 요게 인지질. 요게 인지질이고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군. 자, 이게 인지질이고, 인지질이 2층을 이루고 있죠. 이게 쌍이 된 게 단일막이에요. 그러면, 이중막은 뭘까? 이중막은 요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 더 있는 게 이중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오셔서, 그래서 핵이랑 마이토콘드리아의 엽록체는 뭐냐면 뭔가 막이 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전물질이라고 하면요, DNA랑 RNA가 있죠. 셋 다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 거지만 우선 핵부터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핵. 유전물질인 DNA와 RNA가 들어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중요한 건요, 핵은 뭐 일어나요? 자, DNA 복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RNA 뭐 일어나요? 전사가 일어나죠. 전사가 일어난다. 이게 생명 활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핵을 소개하는 거고요.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제 세포 호흡이랑 광합성 다 있거든요. 이것도 뭐 중요한 특징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 세포 소기관을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이중막과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 조금 더 엣지가 있다.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요, 원래는 뭐다? 세균에서 유래했습니다. 세균 유래. 세균에서 유래했다, 선생님? 그게 뭔 얘기냐? 여기다 쓰면은 뭔가 얘가 나 세균, 자 이런 애가 있어요. 얘가 세균이라고 하면요, 얘가 옛날에 살았던 세균이라고 해서 고세균이라고 하는데 이 세균이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균이 각각,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균들인데 세포 호흡 같이 하는 애가 있고 광합성 같이 하는 애가 있는데 주위에 돌아다니는 세포가 이 당시에는 세상이 워낙 막장이었기 때문에 세포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세포가 너 괜찮은데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잡아먹었어. 그러면은 원래 세포에 있던 막이 있을 거고 세균에 막이 있겠죠. 그래서 이중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 원래 세균이 있는데 돌아다니던 세포가 잡아삼켰다라고 해서 이중막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유전물질은 무슨 유전물질이냐면 이 세균의 유전물질에서 유래한 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랑 이제 엽록체 같은 경우에 뭔가 잘 조사해봤더니 세균의 유전 정보랑 좀 비슷했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여기까지 아시면 굉장히 이제 엣지 있게 다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가 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물질 합성 및 운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물질이라 얘기하면요, 그냥 사실 단백질 얘기하는 거고요. 라이보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요, 막이 있다 없다, 없다, 막이 없습니다. 라이보솜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단백질과 RNA가 이제 결합한 뭔가 복합체거든요. 이건 막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RNA는 뭐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라이보솜은 번역이 일어납니다. 근데 번역이 뭐예요? RNA로부터 단백질 합성하는 거, 이거를 라이보솜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보시면 DNA 유전 정보를 RNA 형태로 전달받아 어쩌고저쩌고, 이게 합성한다는 얘기가 뭐 한다? 번역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아시면 되고, 하나 더 엣지 있는 얘기를 드리면, 위에 핵 마이토콘드리아 염료체에 유전물질이 있었잖아요. 라이보솜도 유전물질이 있는 거죠. 왜? RNA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물질이 있는 거를 이제 고르라고 했을 때 라이보솜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랑 골지체는 제가 뭐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운반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핵이랑 붙어 있고 골지체는 떨어져 있다. 운반 순서는 소포체에서 골지체 순서다. 요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랑 골지체는요,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뭔가 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중막은 아니고 단일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일막이면 뭐예요? 인지질 이중층이죠. 이중층은 단일막이죠. 됐죠? 소포체에 대한 특성을 좀 보면은,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이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포체 위에 뭔가 점점점점이 있거든요. 소포체 위에 라이보솜이 좀 깔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지가 흡수해서 골지체나 다른 부위로 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반이고, 골지체는 이제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이거를 이제 분비를 한다. 즉 운반에 관여하는 거예요. 여담으로 소포체는 뭐 지질 합성에도 관여한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참고 삼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포체에 라이보솜 안 깔려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한다는 건데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둬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생투에서도 그렇게 막 엣지 있게 나오지 않았어서. 그래서 물질 합성 및 운반에는 이제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가 있고, 마지막으로 자, 세포의 경계와 유지에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넣어놨는데, 세포막이랑 세포벽이랑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세포막은요,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반투과성입니다. 반투과성. 반만 투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선택적으로 투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려받는 거고요.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전투과성이라고 해서 모든 물질을 통과시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좀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세포막과 세포벽. 세포막은 뭐죠? 여기 인지질과 단백질 구성돼요. 이게 뭐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얘기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세포막에 뭔가 운반 단백질이 좀 깔려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은요. 어디에서만 있다라고 봤을 때 식물세포에만 있다. 이거 중요하다 했죠. 식물세포에만 있고 전투과성이고 세포의 형태를 지지해준다. 식물세포가 터지지 않게 잘 버텨준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에 액포가 있는데 물 영양소 이런 거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자, 노폐물을 저장한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노폐물을 저장하는데 얘도 식물세포에서 좀 발달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드리는 건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세 가지라고 했죠. 자, 엽록체가 하나 있고요.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액포 있다. 여기까지 아시면 세포 소기관 정말로 다 본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무리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로 가봅시다. 자, 동물. 인지 얘기 안 했어도 동물인 건 아셔야 되고, 왜? 핵이 있잖아, 핵. 이가 핵이죠. A 보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이제 기출에서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C도 리보솜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라이보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A가 미토콘드리아 맞죠? 자, B, N은 유전물질 갖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B뿐만 아니라 A, B, C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있다 말하는 얘기고, 라이보솜 이중막 이게 아니라 막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막을 안 갖는다. 요 낚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게 돼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다라는 것이고. 자,
다음에는 뭐 식물세포 나타낸 거다 했는데 말 안 해도 식물세포임은 아셔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세포벽이 나옵니다. 세포벽이 나와 있고 A랑 B랑 이렇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골지체일까 A가? 아니지. A는 핵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소포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핵이죠. 요 문제에서 뭐 식물 세포니 핵 세포벽 소포체니 이거를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 소포체죠. 동물 세포에도 당연히 존재하고 식물 세포에도 존재합니다. B 피스톤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DNA 강의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DNA고 DNA 중에 뭔가를 말아요. 그러니까 말려 있어. 이게 뭐라고 했냐면 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히스톤 단백질.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많이 나왔는데 화학과학에서는 히스톤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C는 이제 세포벽이죠. 구성 성분에는 셀룰로스. 자 이거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세포벽의 특징 중에 얘 세포벽엔요 구성 성분이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 어디서 나와요? 야채에서 나오죠. 자, 야채 뭐예요? 식물이죠.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셀룰로스가 있다. 요거까지 아시면 돼요. 세포벽을 두고 자, 인지질 이중축이 이루어지다 절대 안 되죠. 셀룰로스는 뭐다? 세포벽은 자, 셀룰로스. 뭐라고? 셀룰로스 세포벽, 셀룰로스. 오케이? 네, 그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되셨을 거고요. 자, 이거 마지막 문제거든요. 동물세포, 식물세포 각각 나타냈다 했지만 동물세포, 식물세포 중 하나이다 해도 여러분은 알아챌 수 있어야 하고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뭔가 출제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식물세포를 내는 의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동물이랑 식물 비교한대. 그러면은 식물세포를 내는데 동물이랑 식물 공통으로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을 찍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는 의미가 없을 테니까 식물 세포에서 지칭하는 것은 항상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걸 찍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기출에서 봤더니.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염록체를 찍었죠. 아니면 세포벽을 찍을 거예요. 그거밖에 없고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막이라는 거 이제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기억. A의 구성 성분에는 인지질 당연히 있죠. 세포막에는 있죠. 세포벽에는 인지질이 없다. 자, B. 염록체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를 전환된다. 이거 뭐예요? 광합성이죠, 광합성. 그래서 니은이 맞고 가와 나에는 모두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왜냐하면 동물과 식물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포소기관 다 한 거고 앞에서 나왔던 그림이랑 각각의 특징만 암기하시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쉽게 넘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이제 효소 볼 거고 효소의 양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생투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준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비킬러 정도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원래 되게 준킬러 파트였고 사실 효소에 있어서 되게 강조됐던 개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진 않지만 첫 번째는 초기 반응 속도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화학과학에 안 나오는데 첫 해 때라 잘 모르겠어. 근데 강의하지는 않을 건데 그 개념만 일단 그냥 이따가 나오는 거 살짝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해제라는 게 원래는 있어요. 경쟁적, 비경쟁적 저해제 이런 걸로 퍼즐링을 했었는데 생투에만 나오고 통합과학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안 가르칠 거고 원래 생투에서 통합과학 범위만 가지고도 그 준킬러를 낼 수가 있었지만 생투는 워낙 낼 수 있는 개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실 많이 만들었고 기출문제가 얼마 없어요. 통합과학에만 해당되는 거는. 하지만 이 강의를 하기에는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 가져왔고 통합과학에서만 통합과학 범위만으로도 그 충분히 어려운 걸 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컨셉 잡으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효소다. 효소라고 하면요. 막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사실 개념이 좀 많고 복잡한 건데 저는 효소가 왜 있어야 되는지부터 그냥 알아먹으면은 바로 플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반응식부터 하나 적고 들어갈게요.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다라는 그냥 반응식, 그냥 일반적인 반응식 하나 적고, 원래는 화학에서 이게 원래 반응물이었잖아요. 이게 반응물이고, 오른쪽은 이제 생성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효소 단원에 있어서는 반응물이라는 용어 대신 기질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에 어색함을 느끼지 말길 바라시고, 하여간 기질과 생성물이 있는 이런 상황, 여기까지 됐죠. 제가 열화학 할 때도 이제 그려드렸는데, 그래프가 있어요. 이제 X축이 반응의 진행이고요. Y축은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 이제 기질이라 할게요, 제가. 기질. 처음에 기질의 에너지가 요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 생성물이 있다 라고 두시면요. 이제 그 개념 이거 자체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요 에너지와 열은 단위가 같다. 요까지 되셨고, 기질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있거든요.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열과 에너지 혼용하는 거 어색하지 말길 바라시고, 기질에서 생성물 올라가는데 반응열이 요만큼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반응열만큼 기질에 가하면 생성물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연의 섭리상 그렇게 하면 반응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질에서 생성물을 넘어가는 데 대해서 뭔가 이렇게 봉우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봉우리를 이만큼 올라야만 오른 다음 에너지가 떨어져서 생성물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기질에서 기질로부터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만큼을 가해 주어야만 반응이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너무 높잖아. 너무 높으니까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이럴 때 나오는 거에 이제 효소거든요. 만약에 효소가 반응에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면 이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요 있잖아요. 요 보라색은요, 활성화 에너지인데 뭐가 있다? 효소가 있을 때이고요. 그래서 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아져. 그러니까 에너지가 덜 필요하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 반응에 있어서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뭐다? 자, 효소 4, 자, 활성화 에너지 때문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하다. 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요거부터 정리했고요. 제가 지금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무슨 작용이다? 자, 동화작용이다. 요거까지 생명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흡열이죠. 여기까지가 하면 통합과학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 이 그래프 그렸으니까 이제 반대 그래프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Y축은 에너지로 잡고 X축은 반응의 진행이다 라고 두셨을 때, 이번에는 기질의 에너지가 더 큰 쪽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질 이렇게 있으시고, 오른쪽에 자, 생성물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생성물이다 라고 봤을 때 반응열이 어떻게 될까? 반응열은 기질하고 생성물 요 차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좀 알겠네. 그러니까 얘는 뭔가 가해야만 올라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봉우리가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흘러버리겠다. 기질에서 생성물로 흘러버리겠다. 그러니까 기질이 안 남게 되겠네.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네. 라고 생각이 들 테니까, 봉우리를 만들어주면 쉽사리 넘어가지 못할 테니까, 좀 유지가 되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활성화 에너지요. 8이라 쓸게요. 자, 활성화 에너지고요. 만약에, 잠깐만, 제가 이렇게 쓰면은 틀린 거죠. 자, 이렇게 써보고요.
제가 방금 그 문제에서 나오는 이제 낚시 한번 당한 거거든요. 스스로 지금 당한 건데,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고, 이게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라, 이게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는요, 기질로부터 봉우리까지 높이 차이에요. 그러니까, 기질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반응열 플러스 활성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틀리게 하는 선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낚이지 말지 마시고, 자, 이게 활성화 에너지면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봉우리가 낮아지는 거 있죠. 그러면 또 문제에서 제가 방금 낚인 것처럼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이거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는 선지도 있어요. 근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 에너지고요. 뭐 있는 거? 자, 효소 있는 거. 됐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 흡열 반응 동화작용이었으니까요. 오른쪽은 이제 발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봉우리가 필요하다. 근데 봉우리 오르기 너무 빡세. 그래서 효소가 있으면 봉우리 높이 낮춰져서 반응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컨셉이고요. 이게 중심이 되어서 제가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 낮추기 위해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관점에서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출제 첫 번째는 이제 반응 요소로서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효소가 없으면은 반응이 일어나기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 요소로서의 이제 효소의 그 쓸모 이런 거고요. 효소가 기능을 못하면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효소를 삐꾸를 대는 실험을 자꾸 합니다. 그거를 이제 원래는 저해제로 많이 출제했는데 통합과학에서는요, 자, 코돈이랑 연계를 해서 효소를 이제 삐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RNA를 뭐 DNA를 익혀서 그 전사된 RNA로 효소를 만들었더니 기능을 못하더라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효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한 거는 반응에서 필요하니까 이 정도 개념인데 애초에 효소 조건 농도라든가 뭐 온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효소 조건에 대한 퍼즐이 출제될 수 있고 사실 어려운 부분은 이쪽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부분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고, 자,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네. 2028학년도 예시문항이고요. 제가 방금 반응 요소로서의 효소, 요 컨셉 말씀드렸는데, 효소라는 게 뭐냐면, 사실 단백질의 어떤 일종이잖아요.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아미노산으로 서열이 있죠. 서열이 있는 것이고, 이 아미노산 서열 중에 뭔가 일부가 삐꾸가 난다.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모가 정상이거든요. 세모 아미노산이 정상이었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네모로 된다. 이러면 뭐 한다? 다 기능을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코드는 뭐 다 제끼고 요 CAU랑 CAC 같은 경우에는 세모를 똑같이 지정하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한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AAU, AAC 요 3번과 4번은 애초에 네모로 삐꾸가 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능을 못한다.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코돈이라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뭔가 돌연변이 일어났더니 기능이 안 되네? 이 정도를 아시면 되는 거고, 물론 나중에 통합과학이 정말 쓸모 있는 뭔가 변별력을 위한 과목이 된다면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긴 염기 서열로 준 다음에 되게 복잡하게 퍼즐을 해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현재 나온 수준으로는 그냥 이제 반응 못하게 되겠네? 그냥 이 정도 컨셉만 아시면 돼요. 이게 이제 1번 컨셉이고, 여기까지 아셨으면 이제 2번 컨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서 할까요? 네. 이제 2번은 효소 조건에 대한 퍼즐이라고 해드렸는데, 효소 조건을 따지려면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충돌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충돌 이론. 제가 이제 점점점을 좀 찍을 건데, 이제 그림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반응물이다. 반응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죠? 우리 기질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기질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 전혀 거부감 없으실 거고, 제가 농도는요, 이렇게 꺽쇠 쳐서 이렇게 치어요. 이게 농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M인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제가 효소를 풍덩 빠뜨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은요, 이 효소가 이 기질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고, 제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효소가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질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얘랑 붙어 있는 이 점들은 반응을 할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 반응하기 어렵겠죠? 얘네는 좀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 컨셉이고, 이 효소가 반응물과 만나서 생성물로 만들고 나면은 효소가 더 이상 반응물이 안 붙어.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하고 붙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컨셉. 충돌이라는 거죠, 충돌. 그렇게 했을 때, 요 기질로부터, 제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딴딴딴딴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게 생성물이고요. 생성물이고, 제가 이거 다른 글씨 써볼게요. 자, 기질의 농도는 M이라고 잡았을 때 생성물의 농도는 N이라고 합시다. N. 그래서 이 효소가 작용했을 때 기질 농도 M에서 생성물 농도 N으로 바뀌는 건데, 선생님, 근데 이게 기질이 전부 다 생성물로 바뀌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건 실험 상황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전부, 그러니까 기질이 전부 생성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반응을 시켜서 생성물을 했는데 효소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이것도 또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효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요 개념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효소는 반응에 도움을 주는 친구지 요 기질처럼 이상한 애로 바뀌어버리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효소는 반응 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까지 하나 아시면 되겠고, 제가 밑에다가 또 하나 또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기질이 이렇게 있고요. 농도를 제가 M이라고 똑같이 잡을게요. M. 잡고, 이번에 제가 바꿔볼 건 뭐냐면, 효소 있잖아요, 효소. 효소를 안에 2개를 갖다 놓을 거예요, 2개. 이렇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될까?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지. 왜? 얘는 여기 끝내고 반대쪽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애가 이미 다 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해야 될 게 절반이 된 거니까 훨씬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생성물 있잖아요, 생성물. 생성물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효소가 2배가 됐으니까 생성물 2N?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자, 생성물도 똑같이 그냥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효소는 반응을 그냥 빠르게 해주고 잘 해주게 만드는 친구지 이 반응 자체를 바꾸는 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이 농도 똑같으면은 생성물도 농도 똑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응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에 효소가 똑같은 양으로 박혀 있겠죠. 요거예요. 요 컨셉. 이게 효소 충돌 이론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효소에, 그러니까 반응 후에 효소 농도 있잖아. 얘네들, 각각 농도라고 하면은 효소 농도는 이제 불변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리고 하나만 있는 게 2개만 있는 것보다는 좀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밑밥을 까는 거죠. 자,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효소가 있다면, 반응 양상은 똑같습니다. 자, 반응 결과라고 할게요. 자, 반응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 컨셉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성물의 양을 바꾸는 거는 기질량일 뿐이지 효소가 아니라는 거,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요 하나보단 두 개가 좀 더 빠를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거. 자, 효소 농도가 뭐에 비례한다? 반응 속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형에 대한 거예요. 반응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지.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기질에서 생성물로 다 넘어가는 데까지의 반응 시간에는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이런 거 기질 농도에 따라 생성물 결정되는 거고 효소는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반응하는 속도 자체는 효소가 많은 게 빠르기 때문에 반응 시간은 단축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요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것도 생투에 좀 자주 나왔던 그래프인데 통합과학으로 오면서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정도 충분히 이제 뭔가 준킬러로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 B, C, D 각각 뭐냐면 이제 기질, 생성물, 그 다음에 효소, 기질과 결합한 효소,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거를 해석하기 전에 이제 왼쪽에서 했던 얘기의 좀 연장선인데 자, 뭐 이렇게 효소가 있다 쳐볼게요. 나 효소 이렇게 있다 쳐보면요. 되게 입체적으로 뭔가 홈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효소에 뭔가 이상한 뭔가 3D적인 홈이 있어요. 그 홈에 특정한 기질만 달라붙을 수 있다. 뭐라고? 효소에는 뭔가 자기 몸에 맞는 뭔가 이게 홈 같은 게 있는데 그 홈은 굉장히 특정 기질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기질에만 결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됐잖아요. 이렇게 결합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반응이 일어난다고. 왜? 이게 효소랑 기질이랑 충돌한 거거든. 그래서 충돌하면은 서로 딱 맞아가지고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 복합체,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요,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효소는 다시 그 홈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돌아가고요. 기질은 반응해 버렸으니까 뭔가 이런 세모의 생성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효소의 홈에 결합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다시 형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어떤 효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A, B, C, D가 있는데 기질은 반응해서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A가 기질이고요. B는 계속 증가하죠. 그러니까 생성이 되었다는 거니까 생성물이고요. C랑 D는 각각 이 위아래 그림 중에 하나인데 C가 처음에 증가를 한다는 건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C가 효소 기질 복합체, 효기복이다. 자,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 D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효소, 그러니까 결합하지 않은 효소인데 그 효소가 소모가 되고 있죠.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감소했다가 반응이 진행되면은 결국에 효소 기질 복합체 다 풀리잖아. 그러면은 그냥 효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기질 결합하지 않은 효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가 개념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 그래프가 직접 출제되지 않더라도 이 C와 D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C가 증가하는 상황, D가 감소하는 상황 요거에 대해서는 기억 니은 디귿 선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이제 오른쪽으로 잠깐 오셔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래프 두 개만 더 그려보고 이제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사실 이 그래프가 오늘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자, 이번에 X축은 반응의 진행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시간. 그 다음에 Y축은 뭐라고 하냐면요. 생성물의 농도거든요. 자, 농도를 꺽쇠 쳐서 표현한다고 했죠. 자, 생성물의 농도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제일 먼저 그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이게 뭐냐면,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없을 때고요. 뭐 기질 농도가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둬보면요.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효소를 넣는 거죠, 효소를. 효소를 넣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효소를 넣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일직선. 효소 농도가 뭐 n만큼 넣었다 라고 하면요. 이거 보시면은 이 뭔가 다 반응했을 때의 반응 시간이 좀 짧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효소 농도를 더 높였어. 더 높여. 효소 농도를 막 2배로 했어요. 자, 2N이다 라고 하면요. 뭔가 더 짧아졌어. 아, 효소를 많이 넣으면은 기질로부터 만들어진 생성물 자체는 양은 똑같겠지만 속도가 빨라져서 반응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거고요. 이 0에서의 기울기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초기 반응 속도라고 합니다. 초기 반응 속도고 얘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에 비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정비례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올 확률도 희박하지만 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많이 형성할수록 처음에 뚫고 올라가는 기울기가 크다고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반응 속도라는 개념도 나오거든요. 반응 속도는 요 시간분에 생성물 생성되는 거 이게 반응이잖아. 그래서 반응 속도는 그냥 기울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하얀색 선 보시면은 이쪽의 반응 속도는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그려서 비교하시면 될 거고 이쪽의 반응 속도는 얼마죠? 이쪽의 반응 속도는 0이다. 반응하지 않으니까 요것도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좀 이제 복잡해졌는데 이제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 정도밖에 나올 수 없어요. 통합과학에서는 되게 개념이 많이 난도질 나기 때문에 효소를 많이 넣어줄수록 그래프가 더 가팔라져. 뭔가 가팔라지고 빨리 끝나. 반응 속도는 기울기야. 이것까지 아시면 되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프 하나만 더 그릴 건데 왼쪽에서는요 제가 그 기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퍼즐링을 하려면 기질의 농도조차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와 똑같이 한번 이제 그려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왼쪽이랑 똑같은데 하나를 더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요거 기질 농도를 여기서 N이라고 잡을게요. 기질 농도 N이라 잡으면 위에는요 자 기질 농도를 EN이라고 잡아요. 라고 하면은 얘랑 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기질 농도 어차피 효소는 반응 시간, 속도에 밖에 영향을 안 줘. 기질의 농도가 2대1이니까 생성물의 농도도 2대1이라는 거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아 기질 농도가 2대1이었구나 이거 아셔야 되는 거고 제가 왼쪽이랑 똑같이 한 거고 이 파란색은 효소 농도가 그냥 효라고 쓸게요. 효소 농도가 M이다 라고 두시고 오른쪽 왼쪽 빨간 거는 효소 농도가 EM이다 라고 두시는 거죠. 이제 간지러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에도 효소를 한번 쳐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뭔가 이렇게 갈 거예요. 뭔가 자 이게 제가 그냥 효소 농도를 얘도 M이라고 잡을게요. 자 여기서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효소 농도가 위아래가 똑같은데 선생님 얘랑 누가 더 빨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린 건데 서로 다른 기질에서 효소 농도가 같아. 그러면 어떤 게 반응이 더 빨리 끝날까? 라고 이제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뭔가 기질 농도 많은 게 늦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정답은 모릅니다.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뭐 공식을 배우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도록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떤 비교를 하려면요. 고정을 시켜야 돼요. 조건 하나를 고정을 시켜서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만 비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아래층에 있는 그래프들 있잖아요. 기질 농도가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가파른 그래프일수록 효소 농도가 높은 거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효소 농도 M으로 같을 때 생성물의 양이 2대1이래. 그러면 기질이 2대1이다. 이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물론 효소 농도 너무너무 많고, 뭐 기질 그러니까 뭐 얘가 막 거의 막 1000배 있어. 1000배 있는데 뭐 2대1이래. 이러면은 뭐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내기가 애매하다고. 이 신청을 어떻게 받을 건데 그거를.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걸 고정시켜서 우리 개념으로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만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래프, 요 퍼즐이 그래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표로 나오거나 발문으로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요 개념에 따라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잡한 그래프 이제 2개 그린 다음에 꼭 그래프로 안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여기 좀 나왔지만 표를 풀어야 되는 약간 이런 퍼즐링. 이 생성물의 농도라는 기출문제가 좀 귀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투에서 자주 안 나오는 건데 통합과학으로 넘어오면서 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생성물의 농도 좀 귀하고 이런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문제 좀 읽어볼게요. 표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1에서 3대 조건 나타냈거든요. 요 기억 니은이 각각 기질과 효소 중 하나래요.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서 찍어볼까 이러다가 시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쳐낼 수 있는 것부터 쳐낸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시고, A와 B는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딱 기류가 보이지 않나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그 그래프 설명하면서 확실히 비교할 수 있는 것만 비교하라고 했어요. 뭔 얘기냐? A, B, C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오른쪽에 요 표랑 상관없이 그냥 A, B, C에 대한 걸 써보고요. 그냥 기질 효소 어쨌든 다 언급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질 효소. 실제 문제 풀 때는 전 기효 이렇게 쓸 거지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A, B, C의 기질 농도 B 비교할 수 있겠죠. 왜? 효소는 난 모르겠고 생성물 농도가 100대 50이거든요. A랑 B는 결국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됐어요. C는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면 기질 농도가 그냥 2대2대 1이라고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거 하나 아셨고, A랑 B랑 이렇게 봤을 때 더 왼쪽으로 넘어간 가파른 그래프 누구예요? 자, A죠. A의 효소 농도가 B보다 높은 건 알겠는데 요 문제 조건상 A랑 B는 그러니까 뭐가 기질 효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대2라는 거야, 1대2. 그래서 크면은 그냥 2고 작으면은 1이다 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이게 2대1이라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고, 여기가 너무 간지럽단 말이에요, 여기가. 자, C의 얘 비율값이 1이냐 2냐가 중요한데 볼 수 있겠어요? 자, 얘랑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같이 됐네. 근데 A가 이니까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른다고. 우리는 이거 그래프 보고는 절대 모르고 그냥 물음표라고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제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우리가 뭔가 유추를 하는 게 아니라 나 모른다 인정하고 표에서 맞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이제 귀류를 쳐보고 싶은 느낌이 들죠. 자, 1번. 자,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라고 보셨을 때, 요 표 있잖아요. 나 1, 2, 3 기억, 니은 다 상관없고, 그냥 요 표 있잖아요. 요 표. 이 표를 그냥 그대로 옆에다 갖고 올게요. 그렇게 난 다음에 좀 맞춰보면 되지. 자, A가 1이니까 그냥 1, 1, 2, 2. 그 다음에 B가 2니까 2,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맞는 게 있는지 보면 돼요. 왼쪽에 쓴 거에선 2, 2, 2, 1, 1 물음표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2가 있는지 봐야 돼요. 있네. 2, 1, 있네. 1 물음표,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컨셉.
하지만 될 수도 있겠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간다. 약간 요런 개념. 자, 두 번째. A가 2고 B가 1일 때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A가 2래. 2, 1, 2, 1, 1, 2. 이해 되나요? 자, 2, 2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된다. 아, 그러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 네가 정답이었네. 선생님, 이런 거 왜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타가 좀 오긴 하지만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맞춰보면은 왼쪽이랑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A가 2고요. B가 2, 1이니까 3이고 남은 C가 1이잖아요. 아, 다 했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봤더니 뭔가 2, 1이라고 해놓은 게 우리가 기질 효소로 해놓은 수소랑 맞아. 아, 그러니까 기억이 기질이고 니은이 효소라는 것도 알아내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게 1, 2, 1이었죠.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는 1의 결과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T1일 때 반응 속도 나왔는데 자, 2에서가 3에서보다 빠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T1일 때 2에서는 0입니다. 0이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틀리다고 하는 요 논리 제가 강조해드렸고 B에서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라고 했거든요. 기질과 결합한 X의 수가 뭐야? 효소 기질 복합체 수죠. 제가 효소 기질 복합체 얘기 나오면 뭐 일어난다 했어요? 자,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T1일 때, B에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T2일 때는 반응을 안 하죠. 자, 그래서 반응 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이다 라고 하는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거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인데 얘도 원래는 생투에서 매력적으로 나오는 조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라는 거였는데 통합과학에 오면서 생성물의 농도로밖에 좀 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거고 가스분해 요소 뭔지 몰라도 돼. 그러니까 통합과에서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우리 중요한 건 생성물의 총량을 결정하는 게 뭐냐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효소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기억은 기질이다 라고 바로 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X이다가 아니라 기질이기 때문에 네가 X지. 자,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라고 했는데 요게 뭐라고? 반응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T1일 때나 T4일 때 요거 비교했을 때요. T1은 뭔가 양수죠. T4는 0이죠. 그래서 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고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로 나왔거든요. 활성화 에너지, 그 봉우리 높이 있잖아요. 봉우리 높이가 효소 농도에 의해서 뭔가 바뀌었었나? 아니죠. 제가 설명드릴 때 반응 요소로서의 효소,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마냥 이게 활성화 에너지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배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다라고 하는 이게 낚시 선수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길 바란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퍼즐 하는 데 있어서 효소 농도랑 기질 농도로 가지고 할 수 있는 퍼즐을 알아봤고요. 사실 마지막은 좀 매력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통합과 개념에 좀 나오긴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다루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설명할게요. 효소 있잖아요. 효소. 효소의 조건에 있어서 온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온도가 나오죠, 선생님? 이제 라고 말씀을 하시면 효소라는 것은 사실 아까 좀 더 누누이 얘기했지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요 어떤 최적의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란 후라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란 단백질이죠. 그 프라이팬에 까서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막 가열되면은 뭔가 굳잖아.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서 아 맛있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생명체여서 봐 생명체인데 온도가 막 변하면서 기능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딴 얘기인데 그 애기 막 그 열 39도 40도 되면 무조건 응급실에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애기 효소가
약해요. 성인들보다. 그래서 그 변형이 되면은 쉽게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해열제를 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단백질, 이해되시죠? 자, 단백질은 이제 최적 온도라는 게 있어서 이때의 활성도라는 게 있거든요. 최적 온도일 때 활성도가 제일 높아요. 라는 것은 즉슨 최적 온도를 벗어난 걸 문제에서 내겠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컨셉 자체가 모든 게 다 삐꾸를 내는 거예요. 삐꾸를 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뭔가 아니게 만드는 건데, 온도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퍼즐들은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자꾸 삐꾸를 내려고 했겠지만 굳이 그런 수고로움을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온도를 벗어나게 하면 또 퍼즐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와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를 써볼 수 있거든요. 자, 두 경우 모두 다 최적 온도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활성도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는 단백질 온도 떨어진 거 말고 온도가 올라간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계란 후라이로 넘어와서 계란 후라이를 막 해서 태웠어. 걔를 식힌다고 다시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체였으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이걸 뭐라고 하냐? 변성됐다고 해요. 그래서 변성되면은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그냥 아예 돌연변이 일어난 것처럼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온도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낮춘다. 낮춰서 기능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자, 비가역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단백질은 어쩔 수 없이 특성상 되게 취약해. 뭐에 취약해? 온도에 취약하다.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활성도가 떨어져. 기능이 뭔가 떨어져. 근데 떨어지는 거를 넘어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냥 데워져 버려면 변성이 돼서 기능을 아예 못한다 라는 거고, 온도를 내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이 사실 되게 실험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얘기했던 아까 그 코돈 연계돼서 나왔던 효소 같은 애들이 데워졌다가 식혀졌더니 어떻게 됐다, 뭐 이런 퍼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좀 많이 출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온도에 대해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요소가 한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최적 온도라는 친구가 일단 하나의 조건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에 나온 그 퍼즐들과 마찬가지로 효소 농도 있잖아요. 효소 농도로 그래도 좀 땜빵을 치는 경우도 있겠죠. 뭔 얘기냐? 요 두 번째 정도 걸리는 친구, 그러니까 활성도는 좀 떨어진 친구들이 있지만 걔네들을 엄청 많이 넣어주면 그래도 좀 커버 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최적 온도로 뭔가 하는 거, 두 번째는 효소 농도로 뭔가 하는 거, 문제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인데요. 이것도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효소 XA에, 그러니까 기질 A고 생성물 B구나 이런 거 아시면 되고, 1에서 3에서 B의 농도 모르겠고 B는 생성물이라며,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고, 뭔가 그러니까 기질이 똑같은데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농도가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돼 있어. 뭔가 이게 왼쪽으로 좀 치우칠수록 반응이 좀 빨라졌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일수록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났다, 잘 일어났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뭔가를 비교할 때는 하나를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거. 효소 농도를 고정시키고 놨더니 온도가 3이 2보다 크잖아요. 최적 온도가 37도라고 했기 때문에 2랑 3이랑 비교했을 때는 반응이 뭐가 잘 일어났을까? 3이 잘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비교해보는 거예요. 1과 2에서는 온도가 고정돼 있어요. 근데 둘 다 삐꾸 온도죠. 따라서 양으로 커버 칠 수 있는 2가 좀 더 빠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므로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기억이 3이고 니은이 2고
디귿이 1이다? 이러면 바로 끝나는 문제죠. 자, 기억은 3의 결과가 맞고요. t1일 때 반응 속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빠르다. 반응 속도는요,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기울기. 2에서가 더 가팔라. 그래서 2에서가 더 빠르니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2일 때 A와 결합한 X의 수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효소 기질 복합체잖아.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일어나면 뭐 일어난다고? 반응이 일어난다고.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3이랑 2랑 비교하면 되겠죠. T2일 때 3이랑 2랑 비교하는데요. 3에서는 애초에 반응이 끝났죠. 따라서 3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3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틀리게 돼서 기억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산과 삼투. 저는 이거 제목부터 조금 사실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요. 이게 원래 생투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투를 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생투에는 원래 능동수송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푸념하는 거예요. 능동수송이 대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캠벨 이런 데서도 되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인데 빠졌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능동수송이 원래 퍼즐하기 되게 좋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가지고 통합과학에는 결국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요 확산이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쉬워졌다라는 것인데 제가 확산과 삼투라고 했잖아요. 삼투. 그러니까 확산이 이제 고에서 저면은 삼투는 저에서 고죠. 따라서 뭔가 확산이랑 삼투랑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산과 삼투 내용 자체는 조금 많은 편이고 문제는 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리는 기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능동수송을 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 왜냐면 확산과 삼투로 이제 비추어 봐도, 그러니까 그 문제들 자체가 능동수송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얘네로 어렵게 풀었는데 능동수송이 어쩔 수 없이 끼어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 좀 봐달라 라고 일단 하소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과 삼투에 대한 개념부터 우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확산과 삼투입니다. 확산과 삼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효소 설명했을 때처럼 그냥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는 거는 용질, 그러니까 수용액에 녹아있는 알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뭘로 구별했냐? 자, 제가 막으로 구별했습니다. 막입니다. 막.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가 4개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지요. 얘는 수용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있어,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알맹이는 제가 그냥 A라고 할게요. A.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자, 자연적으로 무언가가 뚫려 있으면은 농도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자연의 선택.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언가 서로 달라? 그럼 뭔가 평등해져야 돼.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얘기하잖아. 뭐 운동회 하면은 1등 하면은 나머지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 무승부! 자,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뭔가 달라. 이러면은 동일하게 좀 맞춰주고 싶어 해. 라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A를 보내고 싶잖아. 뭔가 요 막이 뭔가 구멍 같은 게 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A를 좀 뭔가 보내서 좀 양을 같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자, 막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첫 번째, A가 통과를 할 수 있는 막이 있고요. A가 통과를 할 수 없는 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제대로 이제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A가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가 9개 있죠? 4개 있죠? 절반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된다고, 동일하게. 처음에 6.5로 맞추세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물론 쪼개가지고 알겠지만 그냥 양이 그렇다고. 그래서
얘를 A를 뭔가 이동시켰어. 됐죠? 이렇게 봤을 때 6.5로 맞췄어. 물은 자연스럽게 통과하겠지. 그래서 물도 이렇게 해서 맞췄어.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A가 물 당연히 같겠지만 A가 어쨌든 같다. 그래서 A가 뭐예요? A가 확산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A가 확산되었다. 어디서? A가 처음에 고농도였던 거에서 저농도로 가는 것. 이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확산의 정의가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A가 통과할 수 없는 되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A가 통과를 못한대. 그런데 물은 통과할 수가 있어. 라는 거죠. 근데 자연의 섭리, 뭘 맞춘다고? 뭘? 개수를 맞추는 게 아니야. 농도를 맞춘다고. 그러면 요 2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하는 거, 물. 그러니까 얘가 물 많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고내서 좀 희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찌개를 끓여. 근데 간을 봤더니 너무 짜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넣어야지, 물을. 그러니까 물이 얘로 이동한다고. 선생님, 근데 자꾸 왜 한 방향으로만 얘기하세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알짜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왼쪽 오른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A가 통과하지 않으면요, 뭐가 이동한다? 물이 확산을 하는 겁니다. 자, 물이 확산이라고 하고, 요거를, 물의 확산을 우리가 삼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의 확산이 삼투고요. 자,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물의 확산은 그럼 뭐예요? 물이 많은 거에서 적은 걸로 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용질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용질의 입장에서는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물은 물 자체, 그러니까 지가 농도라고 하면은 물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갔지. 근데 우리는 용질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용질 입장에서는 저에서 고로 간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많은 거에서 적은 걸로 우리 평등하게 운동해 하자. 이런 얘기고요. 제가 예시만 이렇게 들었지만 오른쪽에 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막은요,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첫 번째는요, 이제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전투가성이다. 전투가성 뭐 있었어요? 세포벽 있었죠. 세포벽.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반투과성 막이 있는 거예요. 요거부터 살펴보면요, 제가 용질이랑 물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용질 그리고 물.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전투과성의 경우에 다 통과야, 다. 그래서 모든 용질 통과. 물은 물 삼투 할까요? 당연히 하지. 자, 물 삼투.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투압이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그냥 농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삼투가 된다는 건 그냥 농도 맞추려고 물 이동한다.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반투과성이다라고 하는 건요, 모든이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사실 수용액에 A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만 통과합니다. 일부 용질만 통과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은 통과하기 때문에 물은 삼투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투과성도 나올 수 있고 반투과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둘 다 사실 퍼즐링하기 되게 좋은 개념이에요. 아래다가 제가 그림 두 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동화 반복인데, 자, 네모 하나 그리고 어떤 수조를 제가 준비했어요. 수조. 가운데 막이 있는데 이 막이 뭐냐? 전투과성 막을 제가 준비를 했다고 쳐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A가 8분자 있고요. 물이 2분자 있다 쳐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몇으로 할까? 자, A가 3분자 있다 쳐보고 물이 7분자 있다라고 쳐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양을 똑같이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물을 그냥 다 이렇게 4.5 뭐 이렇게 하시고 너도 그냥 5.5, 5.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 똑같으셨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가성 막이라는 거는 사실 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데 퍼즐링 하기엔 참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성 막은 이런 느낌이고. 자, 두 번째 제가 그려볼게요. 이번엔 등장인물들이 좀 많은데, 자, 일단 막은요, 반투가성 막이고, 제가 A랑 B를 등장시켜 볼게요. A랑 B랑 물 이렇게 있다 쳐보고, 됐죠? 이렇게 했을 때 5개, 3개, 2개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오른쪽에는 A, B, 물 이렇게 됐을 때 제가 3개, 5개, 2개 이렇게 해보고요. 반투가성 막인데 A는 통과를 하고요. B는 통과를 못하는 상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물은 똑같잖아. 그럼 냅두고 A가 이동하는 겁니다. A가. 그래서 5랑 3 있죠. 5랑 3. 그냥 4라고 일단 써. 그러니까 진짜 계산하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4라고 쓰고 B가 가고 싶은데 못 가.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은 통과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좀 고민이 되는 게 각각의 농도는 알겠어. 근데 물이 어떤 기작으로,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이동하냐고. 그러니까 A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지 B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지 이런 걸 잘 가늠이 안 간단 말이에요. 정답은 삼투는요. 용지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질의 종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용질의 총용질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스프의 그 약간 건더기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그 점도가 있을수록 농도가 높다. 그러니까 용질의 농도가 높으면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 A랑 B랑 4 더하기 3을 하세요. 7이죠, 7. 아니죠. 자, 죄송해요. 4 더하기 3, 7이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5 하면 9죠, 9. 뭐 했냐, 지금? A를 먼저 이동시켜서 똑같이 맞춘 다음에 못 이동한 거랑 더해요. 그럼 4 더하기 3은 7이고 4 더하기 5는 9죠.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이 용질의 총 농도가 높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희석시키기, 덜 짜게 만들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면은 정확한 양을 우리는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상 물이 증가하는 거고 이보다 증가하고 이보다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끝나면 틀려요. 왜 틀리냐? A도 통과할 수 있잖아. 이게 뭐냐면 물이 가잖아요. 가면서 물에 A가 녹아있잖아. A도 같이 달려가. 같이 달려가서 A는 4보다 작고 A는 4보다 크다까지 하셔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낚시 많이 하거든요. 다시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 똑같이 맞춰줬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질의 농도를 비교해서 물이 이동했고 마지막에 A를 다시 맞춰줘야 돼요. 이게 삼투의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하면 못 풀 문제 없으니까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삼투는 한 문제만 풀 거기 때문에 자, 바로 나옵니다. 자, 물과 포도당은 통과하지만 자, 설탕은 통과하지 못한대. 라고 하면 뭐 하기로 했죠? 물은 못했고 포도당 통과한다니까 자, 1이랑 2죠. 1 더하기 2는 3. 3을 절반으로 해. 1.5g입니다. 1.5g. 라고 했을 때 용질의 농도는 누가 높나? 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람으로 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몰이라든가 개수라면은 뭔가 더 할 수 있겠지만 더할 수는 없죠, 사실은. 하지만 어디가 용질의 총 농도가 높은지는 알 수가 있는 게 포도당은 같잖아. 근데 설탕이 얘가 높기 때문에 이쪽이 용질이 고농도, 이쪽이 저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물이 이동한다고, 물이. 정확히는 막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이 이동했어요. 그러면
수위가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가게 되겠죠. 따라서 X 올라간 거는 A쪽이고 내려간 거는 B쪽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왜? 갈 때 포도당이 같이 딸려가. 왜? 포도당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1.5보다 작고 1.5보다 크다라는 사실까지 하셔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 A의 수면 높이 변화는 나의 X가 맞죠. T1에서 A와 B의 포도당 양 같다. 이거 나온다니까. 그래서 A가 큰 거죠. 살짝 더 컸기 때문에 아니고요. T1 이후에는 반투과성 막을 통한 포도당 분자의 이동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죠. 넷, 알자가 0인 거죠. 실제로는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답이 기억이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투가 간단한 것 같은데 되게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었죠. 이 포인트. 자, 첫 번째,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운동에 평등하게 맞춰주시고 물을 이동시키면서 통과시키는 것, 통과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대소관계를 한번 맞춰줘라 라고까지 세팅하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3투 실험으로 되게 골머리 많이 썩였는데 사실은 실생활에서는 더 중요한 게 동물이랑 식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 때도 했지만 얘네가 서로 특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게 사실 공부를 하는 거지, 막 3투로 막 물질 이동, 이거는 사실 교육상으로 그렇게 맞나 싶긴 한데,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게 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세포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축이 나오거든요. 이 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뭔 상황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비커 안에 소금물 들어있어요. 소금물. 이게 수용액이라고 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세포를 풍덩 빠뜨리는 거거든요. 넣어서 이 수용액의 용질의 총합, 용질 농도 총합 있잖아요. 용질 농도 총합에 따라서 3투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부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저장액. 이건 통합과학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긴 한데 그래도 기출문제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부와 농도가 같은 용액이라고 하면 이거는 같다 해서 이제 등장액 이러고요. 세포 내부보다 농도가 높으면 저등고, 고장액이죠. 라고 하시면 되겠죠. 우선 등장액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여기 적혈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적혈구 있는데 여기 안이랑 바깥이랑 용질의 농도 합이 똑같아. 전제 조건은 용질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이동한다는 전제로 보는 거고, 용질의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3투가 농도를 조절하는 걸로 가지 않아요. 그냥 물이 자연스럽게 그냥 안과 밖을 논하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의 알자 이동량은 이제 0이게 되겠죠. 안쪽 바깥쪽 가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세포 부피가 일정입니다. 일정. 왜냐? 물이 들어가고 빠지는 게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장액은 뭐냐? 세포 안이 고였고요. 바깥쪽이 저면 어떻게 되죠? 물만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 희석시킬 수 있겠죠. 됐죠? 그러다 보면 뭔가 등장액일 때보다 빵빵해져요. 부피가 커집니다. 여기로 끝나면은 좋은데 이게 이 그림에서 표현이 안 됐지만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저장액인 용액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포가 그냥 터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터져버리게 되는데, 왜? 풍선 계속 불다가 공기 너무 많이 불면 터지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용혈 현상이랍니다. 용혈 현상. 용혈 현상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저는 이 내용 자체는 별로 상관없고, 용혈은 오로지 동물 세포에서만 나오는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시면 되고, 고장액은 막 삐죽삐죽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쪼그라든 거예요. 쪼그라든 거. 왜? 세포 안이 그러니까 농도가 낮고 바깥쪽이 이제 농도가 높으면
안쪽에서 바깥으로 물이 이동하잖아요. 그럼 세포가 쪼그라들겠죠. 그 얘기고,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이 쪼그라든 거에 대한 따로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쪼그라들었다 라고 하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마찬가지로 식물도 이제 요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액일 때 안과 밖을 논하드는 건 똑같죠. 선생님, 식물에는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이 있잖아요. 네, 세포벽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문만 있는데 도둑도 다 드나들 수 있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세포막이 나갔다 들어오는 게 물이 똑같다. 그래서 부피가 똑같죠. 식물 세포에 이제 저장액을 넣어요. 그러니까 저장액에 식물 세포를 넣으면은 뭔가 빵빵해졌어요. 빵빵. 하지만 터지진 않아요. 왜? 세포벽이 지지를 해주거든. 이게 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빵빵하게 하려고 해도 세포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피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동물은 용혈인데 식물은요, 이렇게 되는 걸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또 통합과학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시면 좋고,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장액일 땐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고장액일 때는 세포벽은 이렇게 있는데 뭔가 세포가 안에서 쪼그라들었거든요. 이것도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용어는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벽이랑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질 분리다. 이것도 식물 올리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그림인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용혈됐다.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하다고. 용혈, 팽윤, 원형질 분리. 요거 3개 알아두시면 되고, 각각이 어떤 용액에 넣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쉬운데 또 헷갈리게 막 해놓는다고 이제 뒤에서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기준을 잃지 마시고 그 기준대로 그래프나 자료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 가면 되죠. 자, 그림 가는 뭐 소금물 넣었는데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용혈된 적혈구의 비율 이거 나왔거든요. 이거 많이 낚이거든요. 이게 중간 같네. 뭔가 약간 이러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용혈은 뭐예요? 용혈은 저장액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저장액에 넣었을 때 용혈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렇게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용혈이 안 될 때까지 일어난 거 자체가 전부 저장액인 거예요. 전부 저장액. 등장액이 C2냐? 그것도 사실 잘 몰라요. 용혈이 안 일어날 정도로 부풀었을 수도 있을 거니까. 하여간 이 그래프 전반이 저장액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지만 A는 저장액이고 B는 고장액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야 하겠죠. 이 쪼그라들었으니까. 그래서 기억. A는 저장, B는 고장액 맞죠? 소금물 농도가 C1일 때 등장액이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저장액이고, NaCl 농도가 C2일 때, 자, 물의 이동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낚시 많이 하는데, 그냥 잘 일어납니다. 그냥 항상 알짜만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물 같은 애들은 항상 이동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요 그림. 제가 그 표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어떻게 나와도 자기 기준을 갖고 문제 푸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 가는 적혈구 소금물 넣고 봤는데 그냥 바로 적을게요. A는요,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고장액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B는 터졌죠. 터지면 저장액. 요거 합해서 동물, 얘 식물. 자, 얘랑 봤을 때 C는 이렇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거든요. 원형질 분리. 따라서 이제 고장액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는 팽윤이 일어났죠. 그래서 따라서 저장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A는 저장액이 아니라 고장액이죠. B는 용혈 현상이 일어났죠. 세포의 삼투압은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삼투압
저도 이렇게 배웠었는데 예전에 생투할 때 이거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더라고요. 삼투압은요 그냥 세포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세포의 삼투압, 세포의 농도는 C보다 D에서 높다라고 했는데 저장액이 넣었기 때문에 세포가 희석이 된 거예요. 다시 같은 세포인데 소금물 짠 거에 넣었어. 나도 같이 짜지지. 싱거운 거에 넣어서 나도 같이 싱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자체의 농도 비교도 어떤 수용액에 넣은지를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D에서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엑기스라서 제가 마지막에 하는 건데, 우선 제목을 다시 한번 써보죠. 자, 확산과 삼투. 삼투는 우리가 잘 배웠고, 이제 삼투는 되게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가 확산을 좀 이제 다시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확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래는 능동수송이라는 다른 개념과 결합을 했겠지만 확산은 첫 번째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개념을 또 막 외우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번에도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세포고 그냥 형식상 제가 정하는 거예요. 세포 바깥을, 세포 외를 고장액으로 그냥 설정해 놓을게요. 모든 용질에 대해서. 안쪽을 저장액이라고 하면은 용질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용질 A는 이동을 잘 해. 요거까지. 근데 B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A랑 B를 가려받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자, 반투과성막이라고 하죠. 선택적으로 투과를 하니까. 뭐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 그러면 왜 A는 되고 B는 안 되냐에 대한 거를 해명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자,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 세포막 있죠. 세포막. 세포막을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귀찮아요.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노가다를 해서 몇 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마주 봤나요? 라는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등을 지고 있냐라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거 인지질이라고 했잖아요. 인지질의 인인이다.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하는 거. 얘가 물이랑 친해. 친수성이고요. 아래다 적는 얘는 있잖아요. 얘는 이제 지질 파트라서 소수성. 그러니까 물이랑 소원하다고. 그러니까 친하지 않다라는 거고. 세포질, 그러니까 세포 안이든 밖이든 거의 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 때문에 어떤 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밖이랑 안을 맞닿는 데는 물이랑 친한 대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랑 친하지 않은 거는 서로 안으로 싸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다 라는 거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층이다. 됐죠? 까지 알겠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A는 통과를 하는데요. B가 통과를 못한다. 라고 봤더니 몸집이 좀 다른 것 같다 너. 그러니까 A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는 커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A는 나 작으니까 그냥 통과했어. 이게 단순 확산입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세포막을 그냥 통과해버렸다. 그래서 그냥 단순 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가려고 했더니 안 돼. 너무 좁아. 몸집이 너무 커. 그래서 세포막에 이게 뭐냐면 운반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반 단백질. 통로라고도 해요. 운반 단백질이 있어서 이 통로 단백질에 쏙 하고 B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촉진 확산입니다. 촉진 확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동 속도는 촉진 확산이 더 빨라요. 촉진이니까. 자, 이동 속도. 왜 빨라요, 선생님, 근데? 라고 물어보시면 A는 작아서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 지하철 탔잖아, 지하철. 내가 다음 대치역에서 내려야 돼. 내려야 되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 그러면 다 뚫고 가야겠죠. 그게 단순 확산이에요. 느리죠. 근데 B는 하이패스, 고속도로 하이패스. 그냥, 너만 통과하세요. 숭.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동 속도는 촉진 확산이 훨씬 빠르다라고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단순 확산이 일어나는 물질하고 촉진 확산이 일어나는 물질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순 확산은 일단 이런 컨셉, 작은 것들이 통과하는 거고요. 촉진 확산은 비교적 큰입니다. 작은에 해당하는 거는 CO2나 O2 같은 기체들은 그냥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물도 그냥 통과합니다. 혹시 물이 통과해요? 예. 사방팔방 물이기 때문에 물이 통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물. 그 다음에 살짝 신기하게 스테로이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뭐죠, 선생님? 지방의 일종인데, 여기 안을 통과하려면 이 소수성 부분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안쪽을 통과하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안쪽을 스무스하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큰 거. 촉진 확산이 일어나는 건 비교적 엄청 큰 거 말고, 자, 크면은 포도당 정도. 그러니까 사실 작은데 얘보단 큰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은요? 단백질은 또 안 돼. 아미노산 정도 크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거. 얘네들은 대부분 극성입니다. 극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통과하기 쉽지 않고, 뭔가 이제 극성이 있는 단백질을 통과하는 게 더 좋겠죠. 라는 것까지가 이제 개념이고,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쪽이 고고, 이쪽이 저겠죠. 라는 것도 너무 당연할 건데, 이거 가지고도 퍼즐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은 거에서 낮은 거, 꼭 이게 세포 밖 아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 저, 네, 왜, 막 이런 걸로 퍼즐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볼 사설에서 계속 나올 거고, 이거는 이제 교과 외긴 한데, E가 사실 이 정도잖아. 근데 막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또 이제 그 이동시키는 방법이,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죠. 세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거의 확대를 엄청 한 거예요. 이런 C라는 친구들을 먹는 거는 그냥 세포가 이렇게 모양을 변형해서 그냥 잡아 삼켜버려요. 이거는 이제 교과 외인데 세포 내 섭취라고 합니다. 세포 내로 섭취를 한다고. 교과 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설명드리는 거는, 다시 이렇게 막이 있으면은 이제 인지지 이중층 안 그릴게요. 저농도, 고농도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운반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요. D라는 용질이 저농도인데 고농도로 그냥 가요. 이런 것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로 억지로 이동시키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원래 자주 나왔던 이제 능동수송이라고 하고요. 저에서 고로 간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는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저에서 고로 가는 게 능동수송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개념을 했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문제 고르는데 되게 많이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자, A, B가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식 나타냈고, 이제 이동 속도 나왔는데, 이거 좋은 문제인 게 짜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인 거 바로 알 수 있게 그냥 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중에 하나이다라고 안 준 게 참 훌륭하다. 그래서 단순 확산이고요. 단백질 있잖아, 단백질. 그래서 촉진 확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좀 짜치는 게,
A랑 B를 이렇게 연결해서 줄 필요는 없었어, 사실.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 더 빠른 게 촉진이고, 느린 게 단순이다라는 거 알고요. 기니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첨언을 하나 하면요. 촉진확산 그래프를 보면은 마지막에는 거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럴까? 라고 보시면 촉진 확산은 요 운반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세포에 존재하는 운반 단백질 양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동하고 싶어도 하이패스 깔린 차선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러니까 농도가 엄청 이제 갈 농도가 많은데도 어느 순간에는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도 촉진 확산의 특징이고요. 반면에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 되게 직선 그래프로 가거든요. 얘는 그냥 지하철 인파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면 세요. 그러니까 촉진 확산은 0이 되는 시점이 있지만 단순 확산은 계속 증가합니다. 농도 증가하면은. 촉진 확산보다 단순 확산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촉진 확산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제대로 아는 것이고, 기억. A의 이동 방식은 자, 능동수송이 아니라 단순 확산이라고. 산소, 그래 작은 거, 기체 A가 이동하는 단순 확산 방식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맞게 되시겠다라는 거고, B, 운반 단백질 필요하죠. 촉진이니까. 자, 이거 되게 좋은 문제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이 문제가 애석하게도 능동 수송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을 봤어요. 요 그래프가 사실은 처음 보면은 되게 당황하면서 이제 오답률이 꽤 높을 거예요. 근데 한번 알면 된다. 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1과 2에서 특징 유무를 막단백질을 이용한다 어쩌고저쩌고. 1과 2는 뭔데? 능동 수송과 촉진 확산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운반 단백질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O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에서 고로 물질이 이동한 X는 촉진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O라고 했으면 능동 수송이겠죠. 여기까지 됐고,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C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기억이 들어있는 배양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풀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야겠지만 제가 수업을 하는 거니까 기억이 들어있는 어떤 배양에게 세포를 넣는 거죠. 이 세포 안에는 처음에 기억 농도가 0인 거 봐서 되게 순수한 세포였던 것 같아. 넣었더니 기억이 빨려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 거죠. 라는 것은 고에서 저로 뭐가 이동하는 거죠? 기억이 이동하는 거니까 이것은 능동 수송이 아니라 촉진 확산임을 이 상황을 읽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거든요. 독해가 안 되면 어버버하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촉진 확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C는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라고 했잖아요. 얘는 세포 안이잖아. 세포 밖은 어떨까라는 게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축이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언젠가 만나게 된다. 이때 알짜 기억 이동량은 0이 되겠죠. 하지만 계속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면 되고,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A는 5고요. 기억의 이동 방식은 촉진 확산이 맞습니다. 이거를 좀 많이 낚였어요. 능동수송 같으면지 뭔가 이렇게 빨리 오니까. 근데 촉진 확산이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이니까 2에 해당한다가 맞기 때문에 디귿도 맞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이 그래프 개형이 상당히 사실 많이 나왔었고, 능동수송으로 적용한 그래프도 있어요. 근데 능동수송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촉진 확산을 이용한 이 그래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확산과 삼투 배워봤고요. 처음에 나왔던 그 삼투 계산하는 것부터 동식물 적용, 마지막에 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비교하는 이 그래프까지 사실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빡센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을 이런 컨셉으로 잡은 거고요. 기출문제 안 다룬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이제 교과과정 외긴 하지만 그 곳곳에 이런 특징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리지 말고 한번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